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전시운영과 학예연구관 문근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곳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주재관 전시실인데요. 현재 여기에서는 베스트셀러로 읽는 시대의 자화상이라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와 관련해서 저희가 아주 귀한 손님을 한 분 모셨는데요. 바로 한국 최초 밀리언셀러 소설인 인간시장의 작가이신 김홍신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김홍신 작가님을 모시고 저희 박물관 한걸음 기자단 여러분들하고 저희 전시운영과 직원들이 합심을 해서 그 모든 궁금증을 풀어보는, 관람객들을 대신해서 저희가 궁금증을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씩 질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손을 들고 손을 드시면 작가님께서 지목을 해주시고, 지목되신 분은 본인의 이제 소속하고 성함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질문이 어려우실 거예요. 처음만 거예요. 예, 저기 가운데 마이크 좀 주세요. 네. 지금 국문과에 재학 중인 가예정입니다. 수업 때 인간시장 작품을 먼저 접하고 이제 교수님의 추천으로 읽어보게 되었는데, 제가 먼저 읽어본 게 인간시장 10권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구절 중에 악을 써가며 살아야지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인간시장은 조금 어두운 면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악에도 혹시 그 악할 악자인 그런 악의 의미가 담겨 있는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예,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보통 우리가 왜 악쓰다고 그러죠. 왜 너 악쓰냐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악에 받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소리를 높이거나 자기 감정을 굉장히 크게 노출시키고 싶어서 쓸 때 이제 보통 그 통용어처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한자로 악 있지 않습니까? 악이 포함됐느냐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근본은 포함된 게 아니에요. 근본은 포함된 게 아닌데, 세월이 지나면서 저건 동의어니까 좀 악독하다, 그거 악하다 이런 표현 때문에 이제 동의어 비슷하게 이게 변질이 된 거죠. 이게 어차피 시대의 언어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된 의미 속에는 그 악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한글이라는 게요, 참 독특한 것이 세계 모든 언어 중에 지은 사람을 알 수 있고 지은 이유가 설명되어 있고 그걸 응용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는 건 전 세계에서 한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소리 글자잖아요. 그 뜻 글자나 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함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글을 배울 때 우리는 쉽지만 외국인들이 발음하는 건 쉬운데 그 말하자면 그 밖에 언어의 다양한 구조를 따라가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위대한 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됐죠? 예. 자, 다음 분. 예. 그냥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하세요. 제가 서 있으면 돼요. 한걸음 기자단 조수현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현재 그 중앙대학교에서 그 신문방송학과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데요. 제 그 논문 주제가 독서 관련된 거라고 네, 독서 관련된 건데 작가님을 좀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저는 미디어를 아무래도 공부하다 보니까 요즘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어떠한 그 주인공이 나눠서 악을 응징하는 부분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최근에 뭐 모원택시라는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문제는 그러한 드라마의 그 응징의 수준이 현재까지는 뭐 수많은 사건에 의해서 좀 굉장히 좀 뭐 주인공이 뭐 그 악한 사람은 뭐 살인을 저지른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가지고 뭐 대신 좀 통쾌하게 좀 복수를 해준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2022년의 상황에서 봤을 때와 1980년대에서 상황에 봤을 때 이 주인공 장종찬이
응징을 할 때 그런 응징의 수위가 약하다라는 좀 말이 좀 있거든요. 만약에 작가님께서 2022년에 인간 시장을 한번 다시 써보신다고 생각하면 좀 응징하는 수위를 좀 어디까지 좀 생각하고 계신지 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공부가 됐습니다. 순간적으로도 그 시절만 해도요. 이 인간 시장이 너무 지나치다 표현이나 그 복수 방법 이런 것들이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지만 좀 지나치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 시절 80년대는 이른바 광주 민주화 운동, 그다음에 독재 정부, 그다음에 군사 핵심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악독함, 그 다음에 국민을 멸시한 잔인함, 이런 것들에 비교하면은 이거는 너무 나약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독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지나쳤다. 응징 방법이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2022년에 와서 이걸 보면은 나약한 건 확실해요. 그러나 그 당시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검열이라는 걸 아마 여러분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아마 통행금지가 풀린 게 81년 말인가 82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밤 12시 되면 잡아갔어요. 이제 그리고 새벽 4시까지는 움직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특수한 사람들, 언론사 사회부 기자나 경찰, 무슨 소방대원 뭐 이런 분들은 움직였지만 나머지는 갇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그렇게 갇히는 순간, 코로나가 온 순간 여러분 아마 못 견뎠을 거예요. 근데 그 시절은 그런 독재 정권과 잔인함과 우리 국민이 받는 피해와 기득권자들의 오만함 이런 것들을 징벌을 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못해도 남이라도 대신 해줬으면 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인간 시장이 말하자면 최초의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밀리언셀러로 등장을 할 수밖에 없었죠. 만약에 지금 제가 다시 쓴다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정도로는 안 하죠. 더 지독하게, 더 잔인하게, 더 아주 극렬하게 그거는 이제 국민의 가슴을 흔쾌히 풀어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을 것이다. 그거는 지금 지적하신 거 아주 동감을 합니다. 사실은 제 집에 보면은요, 신인간 시장 3권을 더 쓰기 위해서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꽤 두툼해요. 그걸 쓰면 되는데 제가 국회에 있을 때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저를 내쫓으려고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좋다. 니들이 나가라면 내가 나간다. 대신 나가서 실명으로 소설을 쓸게. 그럼 조용해요. 제가 그 험한 판에서 견뎠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제가 실명으로 쓰겠다. 근데 실명으로 쓰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살아있어요. 이니셜을 써도 사건을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요.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때는 제가 옳은 사람으로 알았어요. 저건 나쁜 인간이야. 저건 못된 거야. 저건 국민을 멸시하는 거야. 나만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기초생활보장법 만들었죠. 의약분업 만들었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법 했죠. 뭐 하여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저 인간은 국회의원 장관 그런 배지만 달고
국민에게 봉사한 게 아니고 지 개인 이득을 위해서 산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그들도 옳은 게 꽤나 있었던 거예요. 저만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고 저와 다른 거예요. 다름을 인정했어야 되는데 제가 다름을 인정 못하고 나만 옳은 걸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바로 썼으면 썼을 텐데 세월이 지나니까 못 쓰겠어요. 그도 옳은 게 있더라. 이걸 이제 알게 되니까 그다음부터 쓰기가 어려워요. 더군다나 제가 이제 국회에 있을 때부터지만은 법륜 스님하고 같이 그 마음 공부, 그 다음에 명상, 수련 이런 걸 했거든요. 그걸 하고 보니까 그전에는 저만 옳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이만큼 괜찮은 나라가 된 것은 모든 국민이 정말로 대한민국은 놀지 못하고 돈도 쓰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남을 해코지할 시간도 별로 없었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약점은 있어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이해를 할 수 없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기적을 일군 나라예요. 가장 짧은 시간에. 근데 기쁨을 잊어버렸죠. 그 다음에 배고픔은 해결했는데 배 아픔을 해결 못했어요. 이런 데서 오는 그 갈등 구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여진 거예요. 아무튼 다음에 인간시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글을 쓰면서 그 복수혈전을 아주 매섭게 하겠습니다. 예, 예. 또 다른 분.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교류홍보과 정다은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인간시장이 최초의 한국 밀리언셀러가 되었을 때 당시 어떤 기분이셨는지, 그리고 출간 3년 만에 100만 부 이상이 팔렸는데 이러한 인기를 혹시 예상을 하셨었나요? 처음에는 못했어요. 처음에 했다면 제가 선지자죠. 근데 그 시절에 무명 작가라는 게 청탁도 별로 없고 글 써봐야 원고료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지금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시절인데 그 전에 제가 동아일보에 서울요철이라고 하는 걸 일주일에 한 번씩 썼어요. 그걸 그 요철이라는 게 뭐냐면 볼록 그다음에 쏙 들어가고 뭐 이제 나오고 들어가고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서울 중심으로 해서 그 조사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글을 썼어요. 서울요철을. 근데 그때 제가 놀란 것이 그 서울역에 시골에서 왜 몰래 도망온 여성들 있잖아요. 그 시골에 너무 배고프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여성들 계신데요. 식구 하나라도 줄이면 그 집안이 오히려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그것 겸사겸사 취업 겸사해서 서울로 이제 산업화 시대가 되니까 서울에는 일손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근로 현장으로 가기 위해서 새벽 열차를 타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여자들을 속여서 여기다가 선도증이라는 걸 지들이 만들어가지고 안내해가지고 취업을 시켜준다 그러고 옛날 필름 카메라죠. 이렇게 벽에다가 세워놓고 찍어요. 그래서 이력서를 만들어요. 취업시켜준다고. 그러니까 주소, 뭐 이름, 부모 이름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나쁜 짓을 해요. 그 여성에게. 그래놓고 이 여성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 이른바 창녀촌에. 그러니까 그런 걸 취재할 때의 그 제가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근데 서울역 뒤에 그 대우빌딩 뒤죠. 양동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골목길에서 새벽에 그 사람을 쫓아가다가 잡혔어요. 제가 그 여성을 들고 가는 분을 가서 잡혔어요. 근데 뭐를 가지고 있었냐면 강목이라고 그러죠. 그 공사 현장에서 왜 이렇게 사각진 나무 있죠. 요만한 거, 긴 거. 끝에 대못이 박혀 있는데 대못을 쓱 뽑으니까 이렇게 대못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꼬부라져 있잖아요. 그걸 제가 골목을 따라가는데 멀리서 따라가야 돼요. 그게 골목에 싹 돌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빨리 뛰어가야 되잖아요. 뛰어서 골목으로 착 들어가니까 제 앞에다가 이걸 탁 디미는 거예요. 남성 3명이. 근데요, 사람이 살려고 너 왜 그러냐니까 제 막내 여동생이 가출을 했는데 누가 여기서 봤다고 그래서 왔습니다. 찾아주면은 제가 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취재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해. 신촌 로타리에 가면은 그 인력시장이 있었어요. 거길 취재하려고 가는데 제가 모자 쓰고 허름한 옷을 입고 새벽에 이제 4시, 새벽 4시 지나서 나와야 되거든요. 가보면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그러면 겨울에 추울 때 보면은 그 나무 같은 거 있죠. 그걸 이렇게 모아놓고 불 쬐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저기 트럭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와요. 와서 이제 사람을 들고 가잖아요. 들고 가는데 저는 거기서 가서 일을 해서 그걸 취재하려고 갔는데 몇 번을 갔는데도요. 저게 선택을 못 해요. 저를 선택을 안 해요. 첫째, 모자를 벗겨봐요. 둘째, 손을 펴보래요. 손을 만져봐요. 이게 글쟁이 손이 뻔하죠. 이게 저기 말하자면 딱딱하지 않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제 등치를 보니까 이거 들고 가봤자 일을 할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3번을 갔는데 전부 퇴짜를 맞는 거예요. 그런 식 취재를 그 전에 했어요. 그래서 그 주간 한국에서 연재를 하자. 그런데 연재 자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선배께서 부르더라고요. 어떻게 인간이 그 연재 소설 하자니까 도망가냐. 와서 편집국장님한테 정식으로 안 쓰겠습니다. 얘기를 해라. 내 체면을 생각해서. 그게 왔어요. 와서 설득을 당한 거예요. 그 선배님하고 편집국장한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글을 써봐야 다 고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쓴 건 고치지 않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써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오케이를 하고 집에 와서 후회를 한 거예요. 내가 미쳤지. 왜 거기서 대답을 했나. 그리고서 바로 이제 그 초고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초고를 어디서 쓰냐면 공책에다가 이렇게 이제 글씨를 크게 쓰면 공책이 빨리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글씨를 작게 써요. 작게 써야 여러분들은 지금 이 컴퓨터를 치니까 앞을 찾아갈 수 있지만은 저는 지금도요 글씨를 작게 써요. 원고를 쓰려면 원고지다 쓰기 전에는 초고를.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아직도 만년필로 글을 쓰기 때문에 앞부분을 뭐라고 썼는지 심지어는요 사람 이름을 잘못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때 그걸 썼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이게 밀리언셀러가 된다는 건 상상도 못할 때예요. 근데 연재하는 도중에 그 편집국장하고 문화부장이죠.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신문사로 격려 전화하고 편지가 그렇게 많이 온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대박이 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통 연재를 하면 1년만 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소설 제목은 22살의 자서전이었어요. 근데 책을 낼 때 제가 81년, 이게 80년 말에 시작했죠. 그래서 81년 9월 1일자일 거예요. 1일자로 인간시장이 났는데 그때 보통 2,000부를 찍을 때예요. 근데 출판사 사장이
5,000부를 찍겠대요. 그러길래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야야야 그렇게 찍는 거 아니야. 나도 출판사를 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뭐라고 그런 줄 알아세요? 아니 내가 장사를 한두 번 해봅니까? 5,000부를 찍고 났는데 이틀 만에 전화가 왔어요. 10,000부 찍겠다고.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아니 나도 출판사를 해봤는데 그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10,000부도 모자랄 거래요. 그러더니 또 며칠 지나니까 한 닷새인가 지났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20,000부 찍겠다고. 제가 놀랬죠. 그래가지고 10월 초에 9월 1일자로 나온 책이 10월 초에 100,000부를 돌파했어요. 팔린 것만 찍은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 당시에 포니2 오토매틱이 나왔어요. 현대자동차. 그걸 한 대 사줬어요. 그때는 정말 이렇게 사람이 뻥 돼가지고 그거 왜 있죠? 왜 그 제정신이 아닌 거. 이게 너무 좋으면 제정신이 아니더만요. 그리고 제가 감당을 못할 것 같은 그 불안함도 있어요. 근데 더 불안한 게 뭐였느냐면 그 소설을 쓸 때 주인공 이름을 제가 그 80년에 그 계엄사에 그 잡혀가가지고 취조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전부 사복을 입었는데도 얘가 볼록해요. 권총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인공 이름을 권총찬으로 지었는데 그걸 검열의 시대였으니까 검열을 얼마나 철저하게 한 줄 아세요? 이 신문, 방송, 잡지 그러니까 방송국에 가면은요 메모가 돼 있어요. 뭐뭐 단어는 못 쓰게 무슨 얘기는 못 하게 정도. 그러니까 그 라디오 인터뷰 라디오 방송에 쓸 얘기도 전부 써서 검열필 빨간 도장을 찍었어야 돼요. 제 집에 지금 검열필 이게 검열 불가 도장 찍은 게 우리 집에 하나 있어요. 원본이. 그렇게 그 군인들이 철저하게 검열을 했어요. 그래서 신문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빈칸이 있었어요. 기사가 전 빠져가지고 광고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권총찬을 못 쓰게 해서 고민을 했는데 옛날 그 흑백 TV 시절이에요. 미국 배우 존 웨인이라고 있어요. 근데 권총이 아니고 장총 2자루를 가지고 한 손으로 그걸 쏘더만요. 양쪽 손으로. 그런 영화 있어요. 그래서 성만 살짝 바꿨어요. 장씨로. 근데 이게 통과된 거예요. 왜냐면은 먼저 검열한 사람이 제 글을 봤으면은 아마 통과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왜냐면 검열관이 수십 명이니까 바뀌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보니까 먼저는 권총차니까 알아들었는데 군대총이 장총이라는 건 없거든요. 전부 뭐 16, 뭐 M1, 뭐 칼빈 뭐 이렇지 장총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못 알아듣는 거죠. 장총찬. 근데 나중에 이제 거기 검열했던 군인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그 신문사에서 이제 인쇄를 해요. 이게 신문 나가기 전에 인쇄해서 검열관한테 검열단에 보내잖아요. 그러면 제 소설을 먼저 보려고 자기들끼리 다퉜대요. 먼저 읽으려고. 이제 그런 시절에 그게 쓰여졌으니까 처음에는 그 짐작조차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그게 100,000부 팔리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압박, 협박, 공갈, 뭐 우리 집 전화 기가 이제 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 유기해서 뭐 어떡한다, 뭐 별거 다 있었죠. 그건 이미 이제 보도가 됐던 것들이죠.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말이 좀 길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여기서 일하는 권기준이라고 하고요. 사실 제 질문이 아니라 제 아내의 질문을 대신 할까 하는데, 왜냐면은 작가님의 과 후배입니다. 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걸 공부하고 있지만 글도 쓰고 작가
각각 그만 몇천 명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도 들지 못하는 작가, 글을 쓰는 작가이기도 한데요. 작가들은 그런 고민들을 하고 항상 궁금해하나 봐요. 다른 작가들은 어떻게 쓰는지, 다른 작가들은 어디서 영감을 얻는지. 가령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제가 자면은 글을 쓰기 시작해서 일어나면은 다 썼다고 자고, 아니면은 다른 작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출근하듯이 딱 9시부터 앉아서 글을 쓰는 작가도 있고, 그래서 작가님은 하루에 몇 시간 글을 쓰시고 어디서 뭘 보시고 영감을 얻으시고 네 그렇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대학에 있을 때 얘기죠. 그냥 써라. 무조건 써라. 그러니까 그냥 써라 이거죠. 두 번째는 감독관을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있으니까 감독관을 없애버려라. 그게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아마 사모님 얘기 같은데 가족을 의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글 쓸 때. 가족, 친구, 그 다음에 이제 스승, 그 다음에 동년 글을 잘 쓰는 분, 이런 사람을 자꾸 의식을 해요. 이게 의식한다는 건 이미 내가 감독관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감독관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이 좀 지나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신이 된 듯이 의식을 해야 돼요. 내가 신이 된 듯.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거 있죠. 아니 작가가 어떻게 주인공의 꿈꾼 걸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주인공이 생각한 거 있죠. 주인공의 행동을 어떻게 알아요? 그 다 말하자면 만들어냈거나 재창조했거나 모방했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치 신이나 된 듯이 자유롭게 써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코로나 때 사람들이 그래요. 야, 못 움직이고 하니까 책도 많이 읽고 글을 많이 쓰겠구나. 글을 읽어도요, 뭘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글이 안 써져요. 제가 생각해도 놀랄 만큼 글도 안 써지고 책이 읽히질 않아요. 그게 여러 달 가니까 그때서야 익숙해지더라고요. 이 코로나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때에서 제가 장편소설 하나 끝을 냈어요. 근데 끝을 냈는데 발표를 못한 게 뭐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별로 출판 시장의 반응도 좋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올 가을에 내려고 지금 손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저는 주로 밤에 써요. 밤에 9시 뉴스 보고 나면은 한 10시쯤 되죠. 그때 이제 커피 한 잔을 가지고 올라가서 쓰기 시작하면 한 2시. 또 글을 밀리고 이럴 때는 대개 오후에 써요. 그러니까 늦게 자고 늦잠을 자요. 그러니까 아침에 10시 거의 되면은 일어나요. 그러니까 10시 전에 저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저한테 전화를 안 해요. 어차피 안 받을 거니까. 그래서 그때 일어나서 아침을 가볍게 먹고, 그다음에 중간에 새참 과일 같은 거 먹고,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저녁을 먹고, 그러면 이제 그 낮에는 주로 급한 일이 있으면 원고를 쓰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로 읽는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날이 어두워지면 쓰는 쪽으로, 이렇게 하루에 이제 2가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컴퓨터를 못 하니까 아직도 만년필로 써요. 이제 제 인생에서 특이한 게 몇 가지 있다면, 첫째는 10하루 만에 장편소설 한 권을 써본 적이 2번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는
열 하루고, 그 다음에 한 번은 열흘 반이었어요. 그렇게. 근데 이건 어디서 썼느냐? 우리 집에서 쓴 게 아니고 한 번은 설악산에 호텔에 들어가서 겨울에 썼고, 한 번은 여름에 제주에, 지금은 그 호텔이 없어졌어요. 그 프린스 호텔이라고 있었어요. 그 호텔에 가서 썼어요. 그래서 소설을 끝난 날 출판사 사장이 강원도로 오고 제주로 날라와서 제 원고를 가져갔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오지 마라. 나 그냥 너무 피곤하니까 하루 이틀 쉬다 갈란다. 그러면 내가 그 옛날에는 칼이 있죠. 대한항공. 거기다가 부탁을 하면은 대한항공에서 승무원이 김포공항으로 오면은 출판사에서 김포공항에서 그걸 받아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아니다. 그래서 이제 사장이 직접 와서 가져가고 이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쓰느냐면, 아침에 눈 뜨면 그 가볍게 운동을 하고 기도하고 원고를 조금 써요. 쓰다가 호텔에 가서 아침을 먹고 와서 양치질하고 쉬지 않고 그냥 쓰기 시작해요. 하루에 2끼만 먹어요. 왜냐하면 종일 앉아 있으니까 소화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밤에 한 2시까지 쓰고 또 아침에 또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끝을 내는 거죠. 근데 아까는 이제 하나 특이한 경우고요. 제가 인생에서 가장 지옥살이를 한 게 있어요. 대발의 역사소설을 원고지로 12,000장을 썼는데요. 그건 정말로 하루에 12시간 가까이, 하루에 가능하면 20매 가까이, 그리고 만년필로만 그렇게 써서 2년 몇 개월을 쓰고 나머지 7개월을 교정을 봤어요. 3년간 12,000장을 완성해서 2007년이죠. 2007년에 그 발해 역사소설을 썼죠. 근데 제가 그걸 쓰고 나서요, 이제 죽어도 괜찮다. 이제 죽어도 괜찮다. 근데 그게 저한테는 트라우마가 됐어요. 7년간 소설을 못 썼어요. 왜냐하면 소설을 써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의 그 악몽, 그때부터 제가요 불면증이 생겼죠. 그 다음에 이 두피, 이게 뭐라 그러죠? 탈모가 심해졌죠. 그 다음에 불면증 생겼죠.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제가 이 요로결석을 2번 수술했어요. 왜냐하면 햇빛 안 보고 늘 앉아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집 앞에 유치원이라 이렇게 창문 그 커튼을 닫아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햇빛 안 보고 물을 적게 마시잖아요. 종일 앉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특히 남성들은 거의 요로결석이 와요. 요로결석을 2번 수술했어요. 그러니까 요로결석 처음 수술했을 때 병원에 있는데 법률스님이 전화가 왔어요. 중국 그 발해 유적지 가자고. 저 병원에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래도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가가지고 어디서 제가 쓰러졌느냐면 그 통천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고구려 왕하고 발해 황제들이 제사 지내던 굴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법무스님이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제물을 쌓아놓고 단군, 이분들에게 전부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대조영한테 제사 지내고 내려오고서 제가 쓰러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어디냐 천지 있죠. 천지를 그 몸 아픈데 제가 죽기 살기로 올라갔어요. 그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이게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제가 귀신이 씌었던 모양이에요. 당군, 대조영, 뭐 이런 귀신이, 환웅, 뭐 이런 귀신이 씌었다가 이게 귀신이 아니죠. 신이 이제 그 저한테 들어왔다가 천지에 가서 풀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소설을 못 쓰다가 7년 만에 소설을 썼죠. 그래서 이번 달 여기 이제 이 팀들하고 같이 가는데요. 제가 16, 17 두 번 논산 김홍신 문학관을 가거든요. 앞에는 동서문학상 제가 운영위원장이에요. 그래서 동서문학 회원들하고 가고 그 다음 날은 김홍신 문학관 3주년. 그러니까 본래는 6월 8일이 3주년이에요. 김홍신 문학관을 고향 후배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무려 72억 원을 줬어요. 그래서 김홍신 문학관을 세웠죠. 그래서 그날 3주년 행사로 내려가요. 근데 거기 가보면은요, 제 젊은 시절의 꿈이 천정까지 책을 제대로 꽂아 놓는 거예요. 왜냐면요, 가난뱅이가 이렇게 집을 새방살이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책을요, 이 책장을 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책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켜 놓으니까 자료 찾으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계속 옆으로. 그리고 이제 자료 찾고 나서 놓고 또 다른 찾을 사람은 또 그러고 이 자료 찾는 시간이 너무 해가지고 제 꿈이 뭐냐면 천정까지 책장에 책을 나란히 꽂는 거예요. 그래서 찾고 싶은 걸 바로 찾게, 읽고 싶은 걸 바로 읽게. 근데 지금 제 집이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여기 어디죠? 삼성역 옆에 무슨 달빛? 예. 그렇죠. 거기 가보면 왜 책이 왜 천정까지 돼 있죠. 김홍신 문학관 가면 3층 높이까지 전체를 책으로 꽂아놨어요. 그때 꽂을 때 보니까 제가 무려 137권을 썼더라고요. 그동안. 또 길어졌어요. 죄송해요. 아무튼 그런 게 그 작가마다 습성이 다 달라요. 비슷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쓰는 방법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취재하는 방법도 다 달라요. 저도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탁 듣잖아요. 그럼 얼른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계속 메모를 해요. 이렇게 메모를 계속 하게 돼요. 메모지를 꼭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두뇌가 저 말고 좋은 사람들은 그걸 다 외워요. 연도까지. 저는 연도나 이런 걸 못 외우니까 꼭 메모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꾸 과거와 좀 현재를 좀 비교하게 되는데요. 그 인간시장이 1980년대 작품이었잖아요. 1980년대에 비해서 현재는 2020년이나 40년이 지난 세월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흉악 범죄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예전과 다르게 만약에 작가님께서 또 이번에도 다시 또 쓰신다면 좀 어떠한 범죄의 유형을 좀 인간 시장에 좀 녹여낼 생각이 있으신지, 좀 어떠한 범죄를 좀 다루고 싶어진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 당시에 다뤄보고 싶었는데 제대로 취재를 못해서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정치권의 범죄예요. 왜냐면요, 은밀한 범죄, 표나지 않는 범죄, 세월이 지나서 겨우 밝혀지는 범죄들이 권력구조 안에 너무 많아요. 이게 힘이 센 곳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이 있죠. 그거는 제가 국회에서 일을 해보니까요, 아시다시피 제가 국회에서 8년간 종합평가가 1등이에요. 말도 안 돼요. 국문과 출신이 소설 쓰는 사람이. 그게 뭐냐면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 보니 너무 국민을 위해서 정치가 존재해야 되잖아요.
권력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걸 전부 뒤집어 파서 이렇게 말하자면 토해내게 만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잡아낸 것 중에 국립현충원에 가짜 독립운동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 가서 제가 검정 옷을 입고 가서 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근데 누가 심사했느냐면 친일파들이 심사를 해서 친일파를 독립유공자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5명을 잡아내가지고 파묘, 그 현충원에 있는 걸 파묘하고 치탈, 이게 훈장 치탈 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예요? 소설을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인용해서 썼어요. 단 한 번의 사랑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게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어요. 거기에 인물이 다 나와요. 친일파 중에 심사위원 한 사람, 우리나라 명문 명사들 중에 친일한 사람들 이름을 그대로 다 써놨거든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게 물론 이제 제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파헤치고 싶은 거예요. 또 엊그제 뭐 때문에 프랑스에서 한국 여성이지만은 영화 만든다고 저를 찾아왔는데 그 사람의 언니가 장애인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장애인들 기록을 그분이 어디서 얻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충남에 정심원이라고 있고 나주, 전라남도 나주에 그 2군데를 제가 습격을 간 게 뭐냐면 옛날에요. 우리나라가 저걸 했어요. 자녀를 덜 낳게 하기 위해서 뭐라 그러죠? 인공 정관 수술. 그다음에 여성들도 수술을 했어요. 근데 그걸 많이 한 사람들은 공무원은 고가 점수가 오르고 그다음에 외국 여행까지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거 많이 수술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좋으냐면은 장애인 시설이었어요. 장애인 시설에 가서 공무원이죠. 그래서 강제 수술인데 남성은 쉬운데 여성은 어려워요. 수술이. 그래서 여성을 묶어놓고 강제로 한 거. 이런 것들 제가 밝혔고서 법을 바꿨고 국가가 정식으로 장애인들한테 공개 사과를 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여러분 선거를 치러 보셔서 알지만은 뭐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말도 아닌 짓들이 상식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짓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뻔뻔하게 그러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제 만약에 인간시장을 쓴다면은 그런 쪽으로 좀 매섭게. 그럼 이제 문제 남은 게 응징의 문제예요. 인간시장 쓸 때는 주목으로 해결했지만 지금은 주목으로 해결하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은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언론을 응용하는 거, 그 다음에 시민단체를 응용하는 거,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의식을 갖고 이제 1인 시위하는 거, 이제 그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세대가 됐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분요. 예. 저는 사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네, 전공 수업을 들은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대발해를 쓰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역사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대하 소설을 어떤 시각으로 읽어야 할지 일반 대중들과는 다른 점이 있으니까 지금 고민이 많은데요. 대하 소설을 쓰실 때 특히 신경 쓰신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인지 알 수 있을까요? 대하 소설 쓸 때 어느 걸 신경 써야 되느냐고 그러는데요. 구체적으로 조선조 실록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응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응용할 때는 모방이죠. 근데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방을 지나서 창조로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모방에서 끝나면은 그거는 문학 작품으로 인정받기도 어렵고 말하자면 문학적 틀을 벗어났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럼 이제 그걸 뛰어넘는 게 창조거든요. 그러니까 모방을 지나서 창조. 그래서 자료를 철저히 조사해야 돼요. 대하 소설인 경우에, 특히나 역사 소설인 경우에. 왜냐하면 그 역사학자들이 유심히 보게 돼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벗어났을 때 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료 조사를 철저히 해야 돼요. 두 번째, 그 시대 상황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때 농민은 어떻게 살았으며, 그 다음에 양반들은 어떻게 살았으며, 그 시대 상황은 어떻게 했으며, 전쟁은 어떻게 했으며, 그 다음에 우리 일반 서민들의 삶의 양태 있죠. 이게 쌀이 많았느냐, 보리가 많았느냐, 아니면은 그거 외에 무슨 전쟁이 있어갖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느냐, 먼저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걸 먼저 인식을 해줘야 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역사관이에요. 그 역사 소설의 그 주인공이나 사건 전개가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이게 관점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발해는요, 여러분, 저도 배운 적이 없고, 제가 아는 거는 발해가 있었다는 거와, 그 다음에 신라가 통일을 한 뒤에, 그 다음에 거란의 야유라보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 정도?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쓰게 된 거는 국회의원을 잘하고 있는데 법륜 스님께서 저를 보자고 그러더니 국회의원 10번이나 장관 하면 뭘 할 거냐. 잃어버린 우리 역사를 되찾아오는 게 좋겠다. 그래서 발해 공부를 시작했는데 제가 놀란 거예요. 너무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 고작 봐야 4대 대흠무. 우리는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록을 보면은 황제예요. 제국이었지 왕국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자료를 계속 파고 들어가 보니까 중국에 자료가 많아요. 왜냐하면 신당서, 구당서, 책부원부 이런 모든 자료는 우리 자료가 아니고 중국 자료잖아요. 중국 자료를 쫙 뒤져보니까 세상에 자기 중심으로 역사를 쓰는 거예요. 보세요. 소정방이 그 백제를 침공할 때요. 뭐라고 한 줄 거기서 써 있는 줄 아세요? 이 의자왕이 너무 백성을 도탄에 빠뜨려서 우리가 그 백성을 구명하러 왔다. 이거예요. 말이 돼요? 이게 자기 중심으로 쓰는 거예요. 미안해요. 이런 표현을 해서. 우리 둘이 사귀었어요. 사귀어서, 근데 제가 보니까 나쁜 인간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너 이만하니까 나쁜 놈이니까 헤어지자. 그러면 제가 그 편지 가지고 있겠어요? 버리겠어요? 버리죠. 버리고 제 일기장에다 뭐라고 쓰냐면 저 여성을 뭐가 나쁘고 막 나쁘게 써요. 죽었어요. 몇백 년 진 뒤에 일기장밖에 없죠. 그럼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본래는 제가 나쁜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역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왜? 멸망한 역사라는 건
그들 중심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게 그들도 놓친 게 있어요. 그들도 역사를 사실대로 쓴 게 많아요. 그러니까 732년이죠. 그 대조영의 아들 대무예가 친정이라고 그래요. 군사를 직접 이끌고 그 당나라를 쳐들어가요. 그때 당 황제가 누구냐면은 당현종이에요. 양귀비 신랑이죠. 쳐들어가고 박작성에서 수군장수 양문유가 장문유 장군이 그 군사를 이끌고 가가지고요. 중국이 가장 자랑하는 요새가 어디냐면은 지금 저기예요. 산동반도예요. 그걸 산동반도를 그 자사, 이게 지금은 성장이죠. 성장을 주고 그 땅을 다 뺏어버려요. 근데 당현종이 급하니까 편지를 보내요. 그 신라, 이게 지금 경주죠. 거기에다가 뭐를 보내느냐면 성덕왕에게 편지를 보내요. 발해가 쳐들어와서 당나라가 지금 위급지경에 처했으니 짐을 도와주면 기이한 상을 드리겠다. 김윤신 장군의 손자 김윤중이 용맹하다 하니 그를 장수로 삼아서 날 도와달라. 그래서 성덕왕이요, 그 김윤중과 그의 아우 김윤덕 장군에게 군사를 줘서 발해를 쳐들어가서 했는데 발해의 주력군이 어디가 있느냐면 전부 그 저기 요하에 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발해 군사들이 겨울 전투에 북방의 군사들이기 때문에 겨울 전투에는 유리하잖아요. 그래갖고 신라군이 도망가 버려요. 732년에 어디까지 쳐들어가느냐? 요하를 건너서 지금 북경까지 쳐들어가요. 그 북경에 남북으로 지금 400리 성이 있어요. 옛 성터가 일부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당현종이 발해가 너무 물밀듯이 오니까 그 방벽을 쌓아요. 거기다가 가고 그 발해를 막죠.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그런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게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인데요. 실제 발해 그 책 10권 중에 등장인물이 500 몇십 명인데 거기서 6, 70명 정도만 실존 인물이고 나머지는 전부 제가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쟁도 그래요. 732년, 그러니까 전부 옛날에는 음력이었잖아요. 그 발해 군사가 와서 휘젓고 다녀갖고 자사 위주인이 죽고 땅을 빼앗기고 그 다음에 그 복구 비용으로 30만 운정금을 내려보냈다. 이 정도예요. 그리고 나머지 내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몇 월 며칠이나 쳐들어갔는지, 군사는 어디에서 동원했는지, 무기는 뭐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전부 그 시절의 자료를 일본사, 그 다음에 그 거란사, 신라사, 뭐 이런 것들을 뒤져서 이제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중국을 좀 수십 번 다녔고, 러시아, 일본, 그 다음에 북한 자료까지 다 구했어요. 제 집에 보면 지금 북한 자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일부 아는 분만 아는데 발해 1300년 전 유물이 제 집에 몇십 점이 있어요. 그 가전 얘기는 뭐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가정 과정은 그래서 제 집에 지금 그게 있어요. 나중에는 아마 박물관에는 어디다 기증을 해야 될 거예요. 예, 그다음에 네. 저는 한걸원 기자단 유재원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작가님 얘기 들어보면 결국에서 이 역사의 한 복판에서 결국에서 현재에서 용기를 내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눈 감을 수 있고 피해갈 수 있고 나는 외면할 수 있지만 어떻게든 사회 정의를 위해서 현재에서, 그것도 역사 현장에서 소리를 내셨고 또 행동을 하셨잖아요.
사실 그런 행동의 그 용기가 저는 역사는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기가 있어야지만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안다, 거기에 용기가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 역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아까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맞아, 다른 사람은 다 틀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돼, 여기서 그런 용기가 나온 건지, 아니면 취재를 하시면서 경험을 하시면서 내가 이걸 꼭 해야지 라는 어떤 사명감, 책임감에서 용기가 나온 건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예, 그걸 복합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은 저도 몰라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그 인간시장 안 써도 되는데 왜 그렇게 가족이 협박받으면 저도 협박받으면 왜 그걸 썼나. 그리고 가족이 아내가 말릴 적도 있어요. 쓰지 말라고, 이제 그만하자고, 이만큼만 됐지 않느냐고. 근데 안 된다, 나는 죽기 살기로 해야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원인을 그 설명을 하라면 저도 못해요. 근데 이제 유추할 수는 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미리. 예를 들어서 이래요. 어려서 아마 초등학교 한 3학년 좀 됐을 거예요. 그 옛날에는 동네마다 장애인들이 있었어요. 꼭 있었어요. 근데 왜 그 애들이 꼬맹이니까 저도 같이 놀릴 거 아니에요, 애를. 그죠?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짓이지만 꼬맹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놀렸다고요, 같이. 내가 울고 가는 걸 우리 어머니가 봤어요. 그러더니 제가 외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 큰 집의 아들이었고 우리가 둘째인데, 아버지가 외아들이니까 뭐 우리 집안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저를 딱 잡더니 그 장애인 아이 집에 데리고 가서 나를 그 문 앞에다 밀어놓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애한테 잘못했다고 비를 하는 거예요. 아, 속으로 이거 우리 엄마 아니구나. 이 친엄마 아니구나. 왜냐면은요, 맨날 엄마 나 어디서 났어? 어디 났어? 이러면은 다리 밑에서 주웠다고 그랬지 어디서 났다 소리 안 했거든요. 그리고 맨날 뭐 한다면은 너 말 안 들으면 그 다리 밑에 네 엄마 있는데 데려다 준다 막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진짜 엄마 아닌가 보다. 왜냐면 그 애들이 다 놀렸는데 왜 우리 엄마만 그러나. 근데 거기 가서요, 빌려고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도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뒤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잘못했다 그러니까 애가 응 알았어. 용서한단 말을 한 게 아니고 응 알았어 그냥 그러고 말더라고요. 근데 걔는 하도 그걸 당했기 때문에 제가 신기한 거예요. 와서 잘못했다고 빈 놈이 걔 입장이 신기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물어봤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들고 들어오더니 가서 회초리를 해오 그래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요, 제가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가는 걸 해오면 제가 맞을 거니까 가늘게 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세 대를 때리는데 굵은 걸 해오면 한 대밖에 안 때렸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아예 굵은 걸 가져온 거예요. 이제 내가 아주 굵은 걸 딱 가져왔어요. 가져왔더니 이제 나를 맞을 줄 알고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옛날에 이제 한복에다가 버섯을 신었잖아요. 이 치마를 싹 올려요. 그 종아리를 딱 보더니 내가 너 잘못 키웠으니까 엄마를 때리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지 엄니를 때리래요. 그 회초리를 나를 주는 거예요. 주니까 잡았는데 나를 때리라고 그러니까 내가 정신없이 운 거예요. 잘못했다고 막 빌면서. 근데 그 시절에요, 아버지랑 아들하고 겸상을 해줬거든요. 아들이라고. 그러면은 꽁치 있죠. 꽁치 한 마리가 아버지 거예요. 그 다음에 계란 하나도 아버지 거예요. 나는 안 줘요. 줄 게 없어요.
아버지도 어쩌다 주는 거지 맨날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은 아버지가 어느 정도 먹고 뒤밀어줘요. 아들한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계란도 한 반쯤 먹고 아들한테 밀어주고. 그런데 그날은요, 희한하게 나한테 꽁치 한 마리, 계란 하나가 탁 온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켜켜이 쌓여서, 이게 가르침이라는 거를 느낀 것이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랬거든요. 거짓말하지 마라. 남 속이지 마라. 그 다음에 나쁜 것을 보고 참지 마라. 뭐 이런 걸 계속 가르쳤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게 옳은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인간시장으로 하고서 막 이제 우리 집이 난리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애엄마가 그 시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애아빠가 좀 너무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우리 집이 지금 엉망이다. 맨날 전화 난리가 나고 집에 돌멩이 떨어지고 장작 불 붙인 거 있죠. 거기다 편지, 협박 편지 떨어지고 뭐 우리 집에 난리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오더니 너 이제 좀 조용히 살자. 이제 이만큼 살면 됐잖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요. 어머니가 나를 거짓말하지 말고 불의를 보고 참지 말고 그렇게 살라고 가르쳤었습니까? 내가 이제 할 얘기가 그거밖에 없잖아요. 딱 얘기를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탁 우리 아내한테 돌았더니 아유 저놈을 내가 저따구로 가르쳤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살아라. 그러고 그냥 집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뭐가 이렇게 딱 그 사상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정립이 된 게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저것인 게 우리 부모뿐만이 아니고 다른 세상사 있죠. 그런 것들을 포함돼서 아마 기질적으로도 제가 뭐라 그럴까 그 야당 기질 같은 게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기질적으로. 그 이제 전문가들은 기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다가 그런 것들이 저한테 포개져서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정리가 되지 구체적으로 딱 부러지게 뭔가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거는. 예. 그래도 솔직히 말씀드려야지 저도 편고 그죠? 예. 자 다음 분. 가만 있어봐. 예. 제가 계속 질문하는 것 같은데 워낙 좀 관심이 있는 분야라 가지고 왜냐면 저희 외할아버지가 안기부 출신이거든요. 네, 80년대 안기부 출신인데 보도 지침에 대해서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좀 듣고 자랐어요. 저는 왜냐면 외할아버지는 안기부 출신이고 저희 아버지는 기자 생활했기 때문에 참 언밸런스한 어찌 보면 집안이긴 한데 이게 그 주간한국에 연재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주간한국 아무래도 주간지다 보니까 보도 지침도 굉장히 좀 상당히 좀 심했을 것 같아요. 1980년대 초반에 그런 시대적 상황을 보면 혹시 그 인간시장을 연재하시면서 좀 보도 지침에 의해서 좀 날아간 원고가 있으신지 좀 기억나는 좀 원고가 있으신지 좀 있죠. 그 사람들이요. 그 원고를 지금 같으면 원고를 해서 보내고 원고는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언론사에다 다 주고 끝났어요. 찾아올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고가 없는 거예요. 그 뒤에 쓴 원고들 있죠. 그런 것들은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 발해니 뭐 이런 것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인간시장 원고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인간시장은 어떻게 되느냐면 신문사로 가면은 신문사에서 그 옛날에는 그 활자를 뽑아서 했잖아요. 뽑아서 해서 계엄사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검열단에서 그걸 보고 검열필을 찍을 때 거길 전부 지워요. 지워서 그건 못 나가요. 검열단에서 지운 건 다 빼고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빠져나간 게 굉장히 많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담당
분한테 얘기를 들은 거에 의하면 어떤 날은 지들이 고쳐갖고 온대요. 무슨 얘기인가 아시죠? 검열관이 고쳐요. 왜냐면 그걸 안 고치면 검열관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이제 여기는 지금 신문이니까 그 날짜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돌려보내면은 신문이 안 나오면은 말썽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들이 고쳐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이 고친 게 꽤 많아요. 근데 나는 정확하게 뭐를 고쳤는지 그때는 알았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자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월간 조선에 그게 뭐냐면 죄 없는 사람이 잡혀간 거예요. 잡혀가 가지고 말하자면 그 안기부 같은 데서 그 아주 혹독하게 그 뭐죠?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 고문 당하는 장면을 아주 리얼하게 써가지고 그걸 줬어요. 줬는데 검열 그 이제 불가 검열 그게 저기 불가 이렇게 딱 찍혔어요. 찍혀갖고 넘어왔어요. 그 넘어왔으니까 그거는 못 실렸는데 고마운 건 하나 있어요. 월간조선이 원고료는 줬어요. 원고료는 주고 그거는 그 월간조선에 안 실었어요. 소설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소설을 그냥 줬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있다가 썼는데 말이죠. 이거 발표를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디로 바꿨느냐면 월남 상황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주인공 이름도 월남 사람이고 그 월남 그렇죠? 베트남으로 바꿔서 그 뒤에 그 소설을 썼어요. 아니 바꿔서 상황을. 예. 그런 건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 이름하고 장소 이런 것만 바꾸면 한국이에요. 그렇게 검열이 심했어요. 그런 시대에 작가들이 살아온 거죠. 근데 그 작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언론사, 그 다음에 인간시장 있잖아요. 인간시장도요, 처음에 영화를 만들었는데 누가 주인공이었냐면, 영화 주인공이 누구죠? 진유영 선생이 그 주인공이었는데, 영화 2개 만들 동안 인간시장을 못 썼어요. 그러다가 조금 아까 만났죠. 그 박상원 씨하고 누구죠? 박순천 씨가 이제 다혜 역을 했고 그랬죠. 지금 차를 같이 마시고 밥을 같이 먹고 이제 지금 갔는데 그 80 몇 년인가 그때 처음으로 MBC 드라마로 인간시장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 뒤에 이제 다시 진유영 그 선생이 자기가 직접 감독을 하면서 인간시장을 만들었죠.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만화도 인간시장을 그냥 썼죠. 그 전에는 인간시장을 못 썼어요. 특히 인간시장이 나오고 나서 밀리언셀러 되기 전이네요. 그 진유영 씨가 연극으로 만들었어요. 그거를 연극 대본을 제가 만들어 줘가지고 연극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어디냐면은 여기 옛날 시민회관 별관이었어요. 여기 지금은 아마 서울시 의회 자리 있죠. 그 대사관 옆에 거기서 공연하는 날 우리 둘이 이제 만나서 갔을 거 아니에요. 경찰이 바리케이트를 딱 치고서 공연 금지. 그래갖고 진영 씨가 막 그 단상 옆에 올라가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울부짖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인간시장으로 제목을 못 쓰겠어요. 인간시장이라는 제목조차. 그렇게 엄혹한 시절이었습니다. 말씀에 많이 공감이 되는데요. 저도 그 당시에 80년대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근데 작가님 아까
처음에 딱 뵀는데 저는 대학 때 굉장히 강하신 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키도 크시고 등치도 있으시고 열정이 가득한 분이셨는데 백발이 된 모습을 보니까 아, 세월이 이만큼 흘렀구나. 근데 지금 작가님 연세를 따져보니까 70이 넘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예. 호적상 47년생. 아, 네. 앞으로 어떤 글을 다시 한번 쓰신다면 마지막으로 어떤 글을 남기고 싶으세요? 예. 마지막 글이라는 건 생각은 못 해봤어요. 못 해봤는데 이번에 제가 코로나로 작년 12월에 고생을 거의 죽게 했어요. 델타였는데 응급실에 실려가고 음압실에 실려가 있고 이제 그 위중증 환자로 분류가 돼가지고 제 몸에 5kg이 줄면 서 있질 못합니다. 아파서 하면은 그렇게 해서 아직도 이제 회복이 덜 된 부분이 있거든요. 후유증이.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명작, 대작을 꼭 남기자 이런 거였는데 그때 병상에서 생각을 하니까 아, 이게 과욕이구나. 그러니까 그 좋은 작품을 이게 많이 쓰려고 하지 말고 느긋하게라도 좋은 작품을 쓰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명상하고 수련하고 그다음에 그 죽음 체험하고 유서 쓰기 해보고 면벽 수행도 해보고 뭐 별걸 다 해봤거든요. 견디려고 한 거죠. 근데 남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를 굉장히 잘 산 사람, 풍요한 사람, 여유 있는 사람, 하고 싶은 거 다 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는 안 그런 거예요. 실패한 게 훨씬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본단 말입니다. 드러난 것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이제 제가 욕심을 많이 부렸구나. 그래서 조금 줄이자 이런 생각을 해요. 이번에 그 장편소설 쓰면서도 너무 욕심을 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빨리 내려고 하지 말고 느긋하게 손질하고 자꾸 손질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만 이런 점은 있어요. 앞으로 죽을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그러니까 비겁하지 않고 그 남에게 보탬이 된 사람으로 산 사람 이렇게 기억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작품도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근래에 와서 수필을 많이 하니까 왜 바뀌었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랬어요. 나이 탓이다. 나이를 먹으면 조금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는요. 아까도 질문하셨는데 그 답변을 못 했는데 젊을 때는 이게 돌멩이가 왜 뾰족뾰족 하잖아요. 근데 옛날 무슨 공장을 가보니까 돌멩이를 왜 둥글게 가는 게 어떻게 하느냐면은 우리 정원석 같은 거 있죠. 그건 큰 말하자면 둔번 같은 데다가 돌을 넣고 이걸 뭘로 계속 그 기계로 돌리더만요. 이렇게 돌리니까 그게 둥그러져 가지고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왜 호텔에 가면 이렇게 조그마한 돌 예쁜 거 있죠. 반들반들한 거 있죠. 그건 어떻게 하냐면 돌을 집어넣고 기계에서 계속 물을 넣고 둥글려요. 그럼 지들끼리 부딪혀 갖고 그렇게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은 좀 둥글둥글할 필요가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 글을 좀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 분.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전시운영과의 고종성 연구원입니다.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이제 주제관에 이런 베스트셀러 전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시고 이제 뭐 소감이랄지 소회가 어떠신지 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문학의 힘인 과연 무엇일지가 궁금합니다. 그럼 먼저 앞부분, 뒷부분만 다 대답을 할게요. 문학의 힘이라는 게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즐거움 있잖아요. 즐거움과 기쁨을 향유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그러니까 남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봐요. 인문학이 왜 생겼냐면 죽음이 없으면 인문학이 안 생겨요. 죽음 때문에 생겼는데 그러면 인문학은 죽음을 연구하는 학문이냐?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즐겁고 재밌고 신나게 건강하게 살 것인가를 연구하는 게 인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는 과거의 인간의 삶과 상황을 통해서 내 미래와 우리 세상의 미래를 예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거의 삶을 응용해서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학은 뭐냐면 그 지혜를 얻어가는 그 방법론을, 여러 가지 방법론을 찾아 나가는 것이죠. 그럼 문학은 뭐냐? 남의 삶을, 남의 인생을 통해서 내 삶을 점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영화를 얘기하면은 꼭 그 서벌극 같은 경우죠. 옛날에 우리 서벌극이라고 했잖아요. 주인공이 연인을 악당에게 뺏겼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악당 두목하고 결투를 해요. 결투를 해서 내가 그 악당 두목을 죽였어요. 죽이고 그 여성하고 둘이 이제 손을 잡고 가는데 죽은 줄 알았던 악당이 총알이 한 방 남았어요. 그랬더니 그놈이 마지막으로 이 주인공 남자를 탕 쏘고 죽어요. 그 영화가 끝나요. 그럼 사람들은 나오면서 내가 감독이면 두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나오잖아요. 감독은 노린 건 그거예요. 왜? 둘이 행복하게 가면 바로 잊어버려요. 왜? 그렇게 행복한 사람은 이 세상에 많지 않아요. 행복은 어느 순간의 행복이 있는 것이지 늘 지속적으로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작품을 보면은 비극의 감동이 희극보다 큰 이유가 뭐예요? 비극은 결말이 슬픔으로, 고통으로, 아픔으로 끝나는 거고 희극은 기쁨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작품을 통해서 뭐를 우리가 얻는 거냐면 그 작품의 주인공의 아픔이 있잖아요. 고통. 그걸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고통을 간접 체험해가지고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통증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그 왜 군사훈련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특수훈련을 받는 분들 있죠. 그분들 보면은 뭐 평소에 이렇게 생활할 때 굉장히 어렵고 할 때 몸소 막 앞장서서 해결하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받은 그 고통과 그 힘듦과 어려움은 그에 비하면 이건 별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는 건데 제가 이제 그래서 한참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문학이 어떤 거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표현한 게 뭐냐면 그 고통을 이겨낸 향기다. 고통을 이겨낸 향기가 문학이다. 이런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요, 내가 받는 그 아픔이나 외로움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미래의 불안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것을 나 혼자만 그걸 견디면 못 견뎌요. 근데 예를 들어서요, 코로나도
뉴스를 딱 보니까 아, 내가 지금 막 죽겠는데 저기는 죽는 사람까지 있구나. 그죠? 그러니까 나는 안 죽는구나. 요걸 위로 삼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죠. 문학의 다양성이 결국 그 사람에게 말하자면 치유를 남겨주는 것이죠. 그래서 문학은 결국 향기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요. 제가 미련하게 한 집에 37년째 한 집에 살아요. 근데 소나무를 베거나 여러분 어디 갔을 때 농원 같은 데 왜 풀을 베잖아요. 기계로 베든 사람이 베든 피고 나면 왜 향이 나죠. 근데 향은 나를 위해서 나는 게 아니에요. 지가 저를 보호하려고 향을 내보내는 거예요. 제 집에 이제 소나무를 가지치기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송진이 나오죠. 그러고서요, 그 소나무 밑에 가서 이렇게 있으면 그 소량이 기가 막혀요. 은은하기가. 근데 그 소량은 나를 위해서 난 게 아니고 지가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송진으로 뭐예요? 균이나 벌레나 그 자기 잘린 자리를 막아준 거잖아요. 거기서 향이 나오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학도 마찬가지죠. 근데 문학만이 아니에요. 남의 삶을, 내가 문학을 하지 않더라도 남의 삶을 지켜보는 것, 이것이 곧 뭐예요? 내 치유 방법의 가장 큰 향기가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쭉 오늘 이렇게 보시잖아요. 이게 아까 역사 얘기했죠. 과거의 삶을 통해서 내 미래, 지금 현재의 나를 정리하고 미래를 점검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고 하는 그 미래사하고 같다는 거죠. 그럼 여기를 쭉 보면서 아마 그럴 거예요. 아, 그 시대가 이랬구나라는 것을 이걸 보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한테도 닥칠 수 있고 우리나라도 닥칠 수 있고 계속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답변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다 보니까 조금 뭐 이렇게 지나친 표현 같은 것도 있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기 역사박물관 관장님께서 앉아 계신데 이런 자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관장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 하계사님한테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김홍신 작가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고요. 장시간 인터뷰 응해주신 작가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주신 기자단 여러분하고 저희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